대신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고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의 투자의 신은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런 형식으로 투자의 신을 같이 했잖아요. 지난주 방송 이후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전문가님. 가장 시청률도 좋았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채팅창도 가장 활발했고 전문가님의 인기 비결이랄까요? 좋은 것만 얘기해 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진행이 되는 수요일 투자의 신은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무대본이죠, 저희. 무대본, 무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질문들로 저희가 한 시간을 채워볼까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 주식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대체 이게 뭔가요? 이런 내용도 너무 좋고요. 저 종목, 이 종목 너무너무 진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세요 하는 종목 진단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모든 것들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시간을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수다 떠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가 볼게요. 준우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그마님도 잘 오셨습니다. 윤수짱 월천님도 오셨네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오늘은 또 시장이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요. 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정말 많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종목도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제가 오늘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토마토 TV를 봤대요. 네. 근데 거기서 김정수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저희 굉장히 하락장이었는데 전문가님이 굉장히 해맑게 좋아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하락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수요일 날이요? 우리 수요일이 아니고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돌리다가 네. 하락장인데 전문가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면서 좋아하셨다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건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러시구나.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좀 담아야 할까요? 지켜봐야 할까요? 사야죠. 사야 합니까? 사야 되는데 네. 이제 잘 사야 되는 거잖아요. 잘 사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기업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네. 뭘까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저도 옛날에 이런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주식 투자할 수 있을까? 당연히 네. 돈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하락하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지금 부동산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비유를 해보면 강남의 24평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30억 한다고 치죠. 그러면 분양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분양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5억 정도 되면 우리가 그 30억에 대한 요 가격이 한 2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세요? 아니면은 좀 간망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15억짜리가 30억까지 15억이 올랐다가 분양가는 15억에 당첨돼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쵸. 그쪽 시세는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억까지 떨어졌어요. 살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20억이 아니라 18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불안할 것 같은데. 근데 16억이 되면 그러면 네. 돈이 있다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 30억 아파트가 네. 이게 25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결과가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면 이게 18억까지 떨어질지 16억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양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거래되는 게 정상일 거고 그러면 20억 정도면 내가 한 달에 버는 금액이 있고 은행 이자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이 교육시설 좋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무리 없다. 그러면은 19억이 되든 18억이 되든 20억 정도면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유리하겠다. 그죠? 그러면은 사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꼭 17억이 저점이다, 네. 18억이 저점이다라고 하면 아예 못 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로 치면 네. 코로나 사태가 2200에서 1450까지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500도 사는 거고 1470도 사는 거예요. 근데 1450이면 내가 1450에 사야겠지라고 생각이 들면 그 자리 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1400에 사야지, 1300에 맞아요. 사야지 이렇게 맞아요. 된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2008년도 한 50조 정도 벌었단 말이에요. 네. 12억 결산 법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뭐 1450까지 빠지면 삼성전자 하나로 50조 버는데 하이닉스 하나로 50조는 버는데 그럼 리먼 때 밸류 오면 그냥 사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만약에 신용 물량이라면 네. 내가 신용으로 땡겼다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품이 쫙 빠진 자리는 사는 거예요. 거품이 껴 있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못 샀던 거고. 그리고 네이버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이제 성장 동력이 예를 들어서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라인이 흑자로 돌아섰으면 적자 밸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저점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바닥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섹터나 그 종목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 내려왔을 때 근데 사라? 그렇죠. 근데 그 확신이 응. 내가 생각하는 확신이면 안 돼요. 아니, 시장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인정해주는 확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유가 제가 네. 툭 던졌었을 때 응.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반박을 못 해야 돼요. 제가 던진 이 말 한마디로 제가 말 한마디 던지는 걸로 네. 그거에 대한 반박을 못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97,000원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 적금 깨서라도 사. 이유는 랜드 흑자 전했던 자리야. 지금 적자 안 나. 흑자 나. 반박 못 할걸요, 아무도?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건 뭐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이건 수급 분석 그냥 그 말 한마디 딱 던지면서 네.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게임을. 요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아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이슈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꽃방울님께서 인플레이션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체감도 되죠. 소주 가격 올린다 그러고 네. 또 뭐 과자 가격도 올린다 그러고 이런 기본적인 물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간다 그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가 내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미래 3,300이나 3,000에서 현금을 만든 다음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니까 관련된 주식이나 사니까 좀 기다려야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다 인플레이션 얘기하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진다, 뭐 러시아 전쟁 때문에 빠진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지 요 출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얘기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나온 건지 그거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를 거고 내 어떤 그 자산에 대한 포지션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만약에 지금 그 아까 올려주셨던 꽃방울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냐? 예를 들면 원자재 관련주들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마인드일 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주는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이고 그래요. 지금 입장에서는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혜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 관련된 주식을 사는 거는 이미 그렇게 포지션 들어간 다음에 이게 네. 좀 피크 치는 시점에 매도 여부를 결정했었을 때 그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 이미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누가 실질적인 이익 증가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테마가 나중에 이제 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를 더 고민하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본질과 관련된 거니까. 지난주에도 이거 얘기했었어요. 올해 좀 괜찮은 키워드 뭐 있어요?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해서 제가 막 뭐 이야기 해드린 게 있어요. 혹시 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요? 네, 올해 키워드가 계속 좀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반도체, 자동차 얘기했었고. 반도체 가격 상승. 이거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는 무조건 하나씩은. 아니, 반도체 가격 상승인데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 터졌는데 바이오제약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차화정 랠리 나왔을 때 차화정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2008년도에. 지금은 뭐예요? 아까 뭐 인플레이션도 나왔는데 전 인플레이션 이렇게 화살표 결국은 물가 상승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지난주에 뭐 편의점도 오르고 뭐 맞아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는 키워드는 올해 버리기 없지 않나. 그래서 고성장 산업군은 아니지만 소비주 관련된 주식이 좀 포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모레퍼십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맞아. LG 생활건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CJ 이런 뭐 농심 물가 상승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이쪽으로 저는 포지션을 갖춰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살짝 조금 출렁이긴 했잖아요. 그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조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LG 생활건강 말씀해 주셔서 LG 생활건강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 네. 일단 한번 볼까요? 111만 5천 원에 10%를 보유하고 계시는 장한님입니다. 최근에 상승해서 좋았는데 며칠 하락이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약간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장기로 보면 반등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더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올 한 해 인플레이션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소비재 계속해서 들고 간다. 근데 요즘 떨어지는 게 걱정이다. 이럴 때 우리는 비중을 늘려요. 걱정은 이제 그 계신 곳에 그 다락방이나 네. 이게 잘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숨겨 놓으시면 숨겨놔요? 돼요. 네, 이런 건 사두면 돈 다 전환 돼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17만 원 정도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빠지다가 결국은 다 수익 전환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점을 못 맞추는데 네. 시장에 좀 자금도 좀 줄어들고 또 신용 물량도 나오다 보면 주식이라는 게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목표치를 뭐 증권사에서 낮추다 보면은 투자 심리도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약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네. 내가 이거를 추격 매수해서 샀느냐, 그리고 내가 기다렸다가 샀느냐, 그래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샀다면 내가 한꺼번에 질렀느냐, 아니면 분할 매수 계획을 세면서 샀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시청자님 매수하신 네. 가격대가 111만 5천 원이면 비중이 얼마 정도 된다고? 10%예요.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립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제가 95만 원하고 이제 113만 원 정도 기준으로 좀 잡아드릴 수 95만 원, 있는데, 113만 원. 네, 오늘은 이제 좀 떨어지면서 97만 5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서 그래도 매수가까지 다시 오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좀 꺾였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10% 보유시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계속 꺾일 거고, 계속 계속 꺾일 답답하게 거예요? 할 거고, 그다음에 속 뒤집어 놓는 흐름 저는 얼마든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하루의 등락은 그냥 다 버리세요. 어차피 예측하더라도 안 맞아요. 안 맞고 LG 생활건강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주가가, 그리고 그 망가진 게 회복이 안 될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하면 버리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게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좀 주가가 과도한 것 같다라고 싶으면 주위에서 이제 옆구리 찌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냥. 어이씨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난 매수야 이런 식으로. 너는 실컷 팔아. 나는 이 가격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고함이 나 혼자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시장에서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시장에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딱 던졌었을 때 압살해야 돼요. 그 키워드 하나에 그 기업이 역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프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 화장품에서 일하시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키워드가.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랬을 때는 확고함이 나와요. 그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LG 생활건강은 전체 매출의 한 60에서 65%가 화장품에서 나오는데 나머지는 생활용품에서 나와요.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세제 뭐 이런 관련된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와 관련된 매출이 한 35에서 한 4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가 상승 관련돼서 10% 올랐으니까 이것도 이제 매출이 한 10% 정도 좀 증가하는 효과는 올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기본 베이스로 항상 버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럼 주가가 계속 우하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본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꺾이다가 어느 순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이 잡다한 기업이면 이런 전략이 안 통하지. 왜냐하면 ETF 자금이 안 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멈춘다는 건 이런 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익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약간 그래요? 소비재잖아요. 그러면은 극하게 떨어지는 원인이 중대한 문제냐를 보는 겁니다. 네. 떨어지는 문제가 그러네요. 뭐냐면은 후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영애 씨가 선전하는 거. 고가 브랜드. 후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이거 겁나 비싸요. 예? 고가여서요. 보통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그쵸, 하고 그쵸. 비싼 건 한 100만 원. 에이. 그 다음에 완전 럭셔리 하면 1억 개도 판매되는 네? 그래요? 한정품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켓청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완전 좀 상위 5%에 타겟들이, 해당하는 고가 좁겠네요. 브랜드 이런 사람.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만 밖에 안 돼서 5%밖에 안 되지만 네. 중국은 14억 5%면 그게 9천만 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타켓으로 해서 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죠? 근데 작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후가 중국의 이제 따이공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마진을 안 주는 이런 좀 규제하는 정책, 코로나 이런 정책 때문에 물건을 원활히 수화하지 못했어요. 마진이 떨어지니까 이제 LG 생활건강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돈벌이가 별로 안 돼. 좀 할인 좀 빡세게 해주자. 한 40% 정도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 LG 생활건강은 단기간 내는 돈 벌 수 있겠죠. 대신 뭐를 잃어요? 고가 브랜드에 대한 할인을 잃어버리죠. 할인을. 그렇죠. 고가 브랜드에 대한. 그래서 그걸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걸 포기한 금액이 한 달에 보통 1,000억 정도씩 나왔거든요. 그걸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계속 고성장을 했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역성장으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것이 이제 LG 생활건강의 중대한 문제로 발생이 됐겠냐 이거예요. 저는 요거는 일회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97만 5천 정도 되면 요 주가의 밸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후에 프리미엄이 빵이었을 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후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었을 때가 2017년도, 18년도 고가 브랜드로 진출했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후가 화장품 관련된 매출에서 네. 차지했었던 매출 비중이 한 40%도 채 되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후라는 브랜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후가 역성장을 해도 상관없는 밸류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 줍줍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판단을 할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코스맥스나 이 화장품이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 막 이끌어가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약간 소비자나 약간 대안 성격으로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최대한 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주력 비중으로만 안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메이저 비중은 주력 산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한 15%나 20% 정도까지는 전 담아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시해 드리는 게 95만 원대하고 113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계산한 밸류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너무 걱정 안 하고 우리 걱정은 잠시 주머니에 넣어 놓으시고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이렇게 LG 생활건강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지크님께서 그렇다면 금리가 몇 %까지 올라야 인플레이션이 꺾일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또 기준금리 이제 내일 또 금통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준금리가 다시 한번 또 오를 것이냐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금리의 목적이 뭐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거기부터 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대묻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고 우리는 싶은 항상 거예요. 본질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야 이제 현상보다. 표면적인 것보다 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왜 우리가 그 연준보다 먼저 했을까? 연준은 지금 제로 금리잖아요. 그쵸. 금리 올린다고는 하지만 지금 올리진 않았잖아요. 여전히 뭐 제로 금리 상태고 FOMC 3월 달에 이제 올리겠죠. 25베이스 포인트나 50베이스 포인트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미리 올리잖아요. 왜 올릴까를 봐야죠.
우리나라가 왜 올리느냐? 예, 왜 올릴까? 환율 때문에 올리는 거야. 미국 도망가지 마.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 선진국 기축통화의 금리를 올리는 건 다른 성격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환율 방어를 목적으로 먼저 금리를 미리 선두치하는 거예요. 선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금리 안정화에 대한 목적이 우리나라는 금리 안정화보다는 이 환율의 목적을 더 두는 겁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일탈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연준에서 올리는 거하고 우리나라 금리 올리는 거는 다른 성격인 거다. 요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네.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결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만약에 높다. 한 네. 50% 되고 60% 된다. 금리 안 올리죠.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지율이 바이든 지지율이 한 30%까지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하나예요. 금리가 폭발적으로, 이제 물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에 대한 정책 변화가 빠르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어떠한 걸 고민을 했었냐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우리나라 지원금 주는 것보다 미국은 지원자가 엄청나게 적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 가격이 오니까.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택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 임금 상승 요인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물가도 그렇고 일자리는 구해야 되고 또 공급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의 폭락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얘기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은 예금 저축하는 사람들보다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장기 투자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도 꺾이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는 거지. 또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빨리빨리 서두르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 급락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투자 주체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좋은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이제 더 강해지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이거는 피크를 쳐야 돼요. 여기서 피크는 뭐냐면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가겠지 이 정도면 이제 스탑을 걸겠지 이 ING가 멈춰야지 이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보면 3월 달에 이제 시작인 거니까 아직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진행 중인 거니까 이게 끝도 안 났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금리에 포인트를 주기보다 목적이 뭐냐. 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포인트로 보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들 남겨주고 계시네요. 피곤하고 눈 빨개졌는데도 들어왔다라고 하신 어여뻐라 라헬님 반갑습니다. 오렌지님도 오셨고요. 김빛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라라님께서도 질문들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종목 진단 시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종목 진단 한번 가볼게요. 먼저 삼성 SDI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해바라기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네요. 삼성 SDI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오늘은 54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도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이잖아요. 지지난해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도 막 바라본다, 80만 원까지도 막 올라갔다가 지금은 54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의 힘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요. 지금 사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 EI가 가지고 있는 확신 같은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삼성 SDI 배터리 관련돼서 참 작년도 한 8월 달 그때부터 이제 계속 유동성 축소 이야기하면서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싸게 사자. 싸게 사자. 싸게 사자라고 해서 그 당시가 한 75만 원 막 왔다 갔다 했을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맞아, 맞아. LG 화학도 그렇고 LG 화학은 이제 제가 62만 원대까지 기다리자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때 아. 당시가 막 85만 원 했을 때였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한 15만 원, 16만 원 했었을 때가 제가 11만 원까지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 드렸었어요. 이거 꽤 오래됐습니다. SKC 같은 경우도 13만 원 깨질 때까지. 그래서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요번에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뭐 친구분께서 하락장 때 좋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아마가 이때였을 드디어 것 같은데.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뭐 기회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세요, 혹시? 아, 주식 투자 하고 계시나, 혹시? 조금요. 아, 조금 하고 계세요? 그럼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제일 싫은 거요? 네, 제가 샀는데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건 사자마자 올라가서.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근데 사자마자 올라가는데 그 다음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내가 산 가격보다 빠졌는데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팔기 전까지는 모르는 그거를 거잖아요. 못 기다리겠어요. 그걸 못 기다리겠어요. 아유, 그래요?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싫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손절이 제일 싫어요. 손절. 그쵸. 워렌 버핏도 제일 싫은 게 손절입니다. 손절. 그분의 첫 번째 원칙이 잃지 않는 거잖아요. 두 번째 원칙이 잃지 않는 그 원칙을 지키는 거. 그래서 저는 손절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손절하는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해야만 하는 때가 오죠. 생겨요. 타이밍을 놓친다든지. 그죠? 손절을 진짜 하기 싫은데 손절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방향을 못 잡아서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손절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잡주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적정 가격보다 떨어지면 더 살 생각을 하는 주식만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유동성 확대 구간하고 축소 구간을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돈이 넘치는 구간은 싸게 사면 그 가격이 안 오거든요. 그때는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동성 축소 구간은 돈이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본주의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쪼그라들면 돈이 이렇게 커졌던 게 작아지면 그러면 거품이 빠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기다리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겠네. 그래서 거품이 빠지는 자리에 온 주식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거품이 빠지는 그 가격을 내가 정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그 가격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겠더라고. 이 기업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중대 결과를. 왜냐면 우리 리먼도 겪었잖아요. 대폭락도 겪었고 유럽 재정위기도 겪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차이나 코로나도 겪었고. 그럼 그 기업마다 지금 기업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으면 뭔가 체질 변화를 했든 중대한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장에서 준 적정 밸류가 있었겠죠. 그럼 거기서 남들보다 싸게 사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이왕이면 남들이 손절할 때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 남들이 손절할 때. 예. 왜냐하면 싸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손절하고 하면 잘 손절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을 때 손절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신용 청산인 거고 반대 매매지. 손절하기 싫은 사람인데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대 매매고 신용 청산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증권사나 자문사들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네. 이제 ETF 관련된 상품부터 시작해서 파생으로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올해 추적해봤어요. 그래서 검증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정답이 100%는 아닌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니까 뭐 모멘텀 조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새 사람 된 거죠. 생각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시장 이기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내가 뭐 공부한다고 이길 수도 없으니까 그냥 제일 좋은 기업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오면 사야 되겠다. 근데 이제 나는 절대 시장 못 이기는 먼지 같은 사람이니까 주식시장에서 분할 매수면 좀 나를 신경 쓰면 인정하고. 되겠다. 그렇죠. 못 이겨. 시장 못 이겨. 근데
요 가격은 확실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 키워드를 찾고 싶은 거지. 그치. 그쵸. 그거 있어야 내가 또 어. 주식을 하지. 그래서 이제 뭐 삼성 SDI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건 주식 투자하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75만 원대에서 제가 51만 원대에서 53만 원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조금 더 빠지면 50만 원대 초반대인데 네. 그거는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뺄지 더할지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거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 왔잖아요. 그래요. 지금 51만 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저는 뭐 전문가님 말씀 52만 원 들어가시는 거 52만 원. 근데 뭐 저는 요번에 나왔다고 봅니다.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분할 매수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음. 뭐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뭐가 중요할까? SDI한테. 중소형 배터리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고 네. 돈이 되려면 자동차에 들어가야지. 자동차. 2차 전지. 중대형 배터리 흑자 전환을 포인트로 보면 되겠구나. 오호.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잖아요. 노트북이나 PC 열심히 팔리는 것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캐파 양만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흑자 전환됐을 때 이 포인트만 잡으면 되지. 그래서 그걸 밸류로 환산하면 네. 50에서 53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요게 약간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될 수는 있거나 그럴 수 있죠. 어떤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두 번에 나눠서 살래? 세 번에 나눠서 살래?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기다리자 하고 했는데 왔으니까 이제 저는 매수 의견 드리죠. 이제는 좀 사볼 만한 조금씩 모아가 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여뻐라 라일님이 그러면 2차 전지주에서 어떤 걸 담아야 돼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2차 전지에서 제일 담고 싶은 주식이 뭐예요?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제일 그동안 그래도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 솔루션도 있을 거고 삼성 SDI도 있을 거고 뭐 에코프로 BM도 있을 거고 LNF 제가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제일 사고 싶은 주식이 뭡니까? 그러게요. 만약 이거에 대한 답을 못하면 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는 거야. 자기가 2차 좋다라고 전지 생각을 하나 했으면 좀 오랫동안 가져볼까? 지켜봤어야지. 그 기업도 알아보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안 알겠습니다. 나오면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라헬님 지금 네. 바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올려주시면 또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카카오입니다. 네. 전문가님.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들도 올라오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어요. 자, 일단 카카오 게임즈부터 살펴볼까요? 뭐 카카오 게임즈요? 응, 카카오가 게임즈.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카카오부터 가실래요? 카카오부터 갈까요? 카카오 가지고 계시는 분은 닉네임은 굉장히 샤방샤방하세요. 행복 샤랄라 님이신데 네. 카카오 94,000원 밑에서 줍줍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시네요. 저는 찬성 의견입니다. 찬성 네. 카카오 네. 괜찮을까요? 뭐 지금 물론 뭐 많이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그 지금은 차트 다시 볼 필요 그래도 좀 없어요.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94,000원 밑에서. 네, 네. 차트 볼 필요도 없고 네. 카카오의 제일 중요한 것만 보면 돼요. 이 카카오는 제가 이제 아침에 절대 전략이나 명인들이 복귀는 금요일 날 하고 절대 전략은 이제 월수금 전화 통화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제 제가 기다려야 될 가격대들, 줍줍할 가격들 많이 이야기해 드렸었어요. 네. 네이버는 한 40만 원대에서 30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었던 종목이고 카카오는 제가 13만 원 매도한 다음에 이거 주가 전저점 깨지고 박살 날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래서 9만 5천 원대인가 7천 원대인가 거기서부터는 좀 사야 된다고 하면서 한 번 투매 더 나오면 이제 9만 원 밑에 좀 잡아라. 이렇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 때문에 도움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고대로 다른 간것 분들보다는 같아요. 그래도 단가가 많이 네. 싸게 사셨을 테니까 만약 진행하셨던 대로 한다면 지금 시장이 좋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왜 그러면 13만 원대에서 9만 5천 원, 9만 원대까지 기다리자고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가격들도 있을 거고 그잖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카카오는 좋은 기업이어서 중간에 계속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 10% 비중이 나중에 많이 20% 그러셨을 되고 것 같아요. 30% 되고 50% 돼요.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종목도 네. 언젠간 다시 가겠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다가 시간 좀 길면 포기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잘 구분해. 척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거는 그냥 희망사항인 거지. 이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사람 네. 성격 바뀌어요. 성향 바뀌고. 냉정하게 날 봐야 됩니다. 제가 주식 이거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상담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언제 제일 그래요? 힘들어하고 언제 제일 기뻐하고 이게 통계가 나온다니까 이쪽 업계에서 오래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가격 기준선을 확실하게 좀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한 종목 한 152, 3개월 추적을 해요. 아, 그래요? 추적을 하는데 그 종목은 이제 이름 되면 다 아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기업들의 역사를 다 알아요.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떤 중요한 사업 결정을 했었고 파트너도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좀 궁금하면 지금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면 그쪽 관련돼서 제가 물어보면 바로 이렇게 그 기업 현행을 제가 업데이트할 수 있을 만한 인맥풀도 있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이걸 이제 가격으로 환산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럼요. 전문가님만의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를 딱 물어보는데 제가 지금 차트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94,000원 물어봤는데 저는 당연히 수익 난다고 생각해요. 저 자리는. 지금 현재 가격이 92,600원인데 9만 원 이하에서 저는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주식이 뭐 빠지든 올라가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전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 13만 원, 12만 원에 매수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구간에 매수 못해? 안 가서 못 간다. 더 빠질 것 같다. 그거 다 감정이잖아요. 다 치우고 투자하는데 돈 하나도 안 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네. 카카오라는 기업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기업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카카오라는 기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힌트 좀 주세요. 보기를 주세요. 그러면 이 주식은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카카오는 성장주요. 성장주죠. 네. 성장을 이끄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성장을 이끌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경쟁업체일까요? 아니면 분류를 해야 될까요? 경쟁업체. 옛날엔 경쟁으로 보는 게 맞았어요. 아, 이제는. 근데 지금 길이 달라. 네이버는 이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CEO도 다 해외 글로벌 파트 CFO 다 바꿨잖아요. 네이버 잘 보면 이미 우리나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나 이런 걸로 이미 다 꽉 잡았단 말이에요. 검색도 이미 1등 했고 성장이 포화예요. 키울 수 있는 건 해외예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외로 가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렇구나. 카카오는 이런 걸 다 알아요. 카카오는? 카카오는 틀리죠. 카카오는 여태까지 플랫폼 사업을 해서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인구 모으는 데. 사람 최대한 모으는 데. 그래서 원래는 다음 카카오였잖아요. 맞죠, 맞죠. 다음 버리고 카카오가 되는. 카카오 되면서 이 기업은 여태까지 좀 적자가 나더라도 다음이 가고 했던 한 메일로 사람 모았던 것처럼 사람 모으는 거에 계속 투자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벤처, 뭐 카카오뱅크, 뭐 벤처기에 다 투자하는 데만. 그러니까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알죠. 번다고요? 버는 것 대비 적게 벌죠. 투자하는 데 집중하니까. 무료 서비스.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카카오뱅크나 페이부터 시작 다 벤처기업. 그래서 막 영업이익률 잘 가다가 뚝 떨어지고 막 그랬었다고. 한 8, 9% 나오다가 한 3% 떨어지고 그랬다고. 네.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다 이렇게 투자한 거예요. 준비 과정. 그렇죠. 준비 과정. 최고의 서비스.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카카오 택시도 막 무료로 하고 막. 근데 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돈 벌기 돈 시작하잖아. 버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카카오톡 있잖아. 카카오톡 광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거 여러분들 3, 4시간 노출하는데 50억입니다. 진짜요. 겁나 비싸요. TV 이거보다 비교도 안 돼요. 그거 귀찮다고 말도 많았지만 그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구나. 왜냐면은 처음 나왔을 대안이 때. 없잖아. 대안이 없잖아. 노출 빈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네. 투자만 겁나 했던 시기랑 음.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카카오페이가 성공할지도 모르고 뱅크가 성공할지도 몰랐던 거예요. 초반에 다 투자만 했었던 시기니까. 그죠? 근데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죠? 돈을 벌기. 그러면은 9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카카오가 돈 못 벌었을 때의 밸류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확실히 생겨요. 러시아 전쟁 신경 써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분할 매수 잘 살까? 이런 생각 쓰이죠. 그러니까 매수해. 아니 근데 카카오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 근데 카카오는 왜 이렇게 분할 상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냥 카카오 이렇게 딱 안 하고 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왜 이렇게 네. 자꾸 분할 상장을 하는 것이냐? 속도 때문에. 속도? 의사결정 어떤 속도. 플랫폼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야 돼요. 그쵸.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야 돼요. 빨리빨리 대응을 그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뭐를 모을 수가 있냐면 투자 자금을 모을 수가 있죠. 그죠? 카카오에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하나 다 하면서 투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가 신경 쓸 게 되게 많지만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 독립법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주주들 모을 수가 있는 거니까 투자금을 모아서 속도를 빨리빨리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카카오는 뭔가 골목 상권 조지는 기업 이미지가 있다. 네. 이거는 뭐 굳이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이 기업에는 확실히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 거는 어디서 나는 거냐면 교양, 사회 교양에서 다루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회 교양, 부분. 도덕적인 부분. 그죠?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다루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상관없다. 골목 상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나쁘다, 그다음에 잘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받거나 먹튀 논란과 관련돼서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에요. 내가 화났다고 해서 주식시장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신경 1도 안 써요. 맞아요. 내가 아우 짜증나 한다고 해서 카카오가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일 신경도 안 써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다 빼야 돼요.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비판을 하려면 어떤 토론 이런 데서 다뤄야 되는 거지. 정치인들이 다룬다거나. 근데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돈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돈 번 다음에 비판하세요. 돈 깨진 다음에 뭘 하지 말고 내가 그래요? 진짜 이 기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화를 내려면 이 기업으로 그냥 차라리 멋지게 수익 낸 다음에 너희 진짜 잘못했어? 그리고 상대방을 위로할 때 깨져서 속상할 거 아니야. 아, 힘내. 이러지 말고 돈 번 다음에 차라리 10만 원치 맛있는 거 사죠.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무조건 돈부터 벌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금융이잖아요. 금융에는 돈으로 네.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냉정한 이게 그냥 당연한 거야. 자본주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일단 이겨야 돼요.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죽는 거고. 그래서 주식시장 관련돼서 제가 냉정하라고 이야기하고 다 감정 빼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비판한다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짚고 가긴 해야 돼요. 근데 네, 그런 네. 건 어디서? 어떤 사회 교양이나 이런 다루는 데서 어떤 뭐 학교나 이런 데서. 근데 우리는 기업을 가지고서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하자? 돈 벌고 돈 비판해요. 벌고 비판하자. 수익 낸 다음에 너 나빴어 임마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그렇지. 끝판왕. 자본주의니까. 그리고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똑 당대히 번 다음에 다른 사람들 손절할 때 내가 대신해서 너 대신 내가 돈 대신 벌었어 임마. 대신 내가 너 100만 원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라고. 우리 자본시장에서 정말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이제 라헬님께서 2차 전지주 올려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 어떤 거 사야 할까요? 에코프로 BM이랑 LNF 보고 계시다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또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두 종목 모두 최근에 뭐 흐름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저는 판단 아예 안 합니다. 왜요? 내부자 거래 관련된 문제 나왔잖아요. 제가 화재 사건만 나오더라도 괜찮았어요. 화재 사건은 약간 좀 다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또 다시 보완하고 회복할 하면 수 되는 있는데. 거잖아요. 근데 내부자 거래가 나오면 저는 그 순간 아예 딱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요? 잘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아예 판단을 안 하고 저는 그냥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가치 산출을 멈춰버려요. 이건 내가 못 맞춘다.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거는 신뢰를 일단 건든 거기 때문에 투자가의 신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작년도에 아무리 잘했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고 회계 상황을 아무리 많이 좋아도 저는 판단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신뢰가 깨져 아예 안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예, 아예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에코프로 BM이 나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기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걸 건드는 순간 저는 그냥 0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제로를 해버리는 거고. 그럼 LNF는 어떨까요? LNF 같은 경우는 양극재잖아요. 최종 소비자가 누굽니까? 테슬라잖아요.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LNF가 가지고 있는 게 양극재거든요. 우리가 네. 배터리에서 한 번 충전했었을 때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를 결정을 하고 그게 그 양극재예요. 양극재가 그런 개념이에요. 음극재는 이제 좀 이온을 보호하고 이런 개념인 거고. 근데 이제 양극재 가격을 얼마만큼 다운시키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을 그 낮출 수가 있어요. 대중화 시키려면 전기차 가격이 8천만 원, 9천만 원 되면 대중화가 안 되잖아요. 네. 대충 한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대중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작년도에 90만 대 조금 넘게 팔았으니까 앞으로 자동차 판매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 테슬라가 유럽 쪽에 이 공장을 그 신설해서 늘리려고 하는 문제가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쪽을 고객으로 둔 업체들은 딜레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벌어들일 미래의 꿈을 가져왔다가 쌌거든요. 근데 딜레이 요인이 생겨버렸으니 이거는 주가에 좀 할인 가치가 작용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판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LNF는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 제가 그때 계산을 해봤는데 네. 맨 처음 나왔었을 때가 16만 6천 원이었어요. 16만 원. 이것도 근데 그 자리에 정확하게 한번 반등이 나와서 LNF 첫 번째 이 자리에서는 좀 반응을 한 것 같고 네. 요거를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16만 6천 원에 재차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아래쪽은 이제 레벨 다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한 12만 원에서 한 11만 원까지 오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만약에 뭐 16만 6천 선에서 방어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좀 터지는 흐름보다는 적에서 좀 갇혀져 있는 흐름이 좀 나오는 식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LNF 관심 있으시다라면 16만 6천 원 요 가격 라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1등 종목인데 아임 브래드님께서 전략이 궁금합니다. 단기 목표가 전략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삼성전자 오늘은 7만 3천 원, 좀처럼 지금 이제 8만 원대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그래도 지금 요즘에 좀 많이 움직이고 있기는 해요.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전략을 짤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이?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기는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려면 네, 우리가 단기 반등을 노리고서 그렇죠, 그렇죠.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폭락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평선이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감에 대한 좀 반발 노리는 식의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 전략을 세우기에는 좀 부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고 그러네요.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메말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이런 그 대형주들은 어쨌거나 지수하고 좀 비슷한 흐름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저는 추세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구간에서 다른 어떤 종목군들보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한 주식이 없겠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에 대한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중장기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장기 매수.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삼성전자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을 좀 정해줘서 네. 그냥 전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사야 돼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당연히 회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떨어지면 뭐 단가를 좀 낮추는 기회로 활용을 하는 거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그냥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세수하는 세수하고 것처럼? 이빨 닦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네네. 뭐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뭐 건 그냥 되게 당연한 거야. 아니야? 일상인 거야. 당연히 오, 포트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이 또 주식을 온 사서 거예요. 수익 나는 것도 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제 이유가 궁금해하죠. 맞아요. 왜 왜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왜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 자세히. 진짜요? 농담입니다. 안 돼요. 농담이죠. 농담이죠. 왜요?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에. 아, 반도체 그게 가격. 또 이제 확신의 이유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음. 작년도에 없는 게 올해 생겼어요. 수익 구조가 파운드리 수익 구조가 생겼어요. 파운드리 수익 구조가 하나 생겼어요.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 돈을 많이 못 벌었던 기후입니다. 기껏해야 1조 벌었거든. 근데 이제 한 3조 이상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를 하나 바뀐 거 하나.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반도체 가격 상승 요인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D램은 DDR5. 그죠? 2분기부터 인텔 CPU 12세대 탑재가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4에서 5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이 한 40%에서 50% 높게 출발돼요. 오. 가격이 기본적으로. 사양이 높아지는 거. 우리가 뭐 스마트폰 그렇게 보게 많이 되면 그 저기 뭐야 64기가바이트보다 120기가 더 비싼 것처럼 256개 더 비싼 것처럼 이게 기본 높아지잖아요. 폴더블폰 나오면 가격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그런 개념이에요. DDR4보다는 5가 사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가격도 인상된 효과가 하나 비싸지고. 있고 웨스턴디지털하고 키오시아가 생산 차질 문제가 생겼잖아요. 오염 나서. 근데 이 규모가 꽤 돼요. 아주 꽤 돼요.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또 가져가는 거예요. 수혜를 받긴 받죠. 왜냐하면은 중국 그 우시 공장 있잖아요. 얘네들이 여기 2015년도 7월 달에 7조 투자해가지고 삼성전자 거기서 30조 벌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17에서 28년도 랠리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 우시 하나로 그걸 떼돈 벌어 30조 벌었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죠? 25조에 30조 벌던 기업이 58조 벌었으니까. 낸드에서 그냥 떼돈 벌었지. 그때 대단하다. 이제 여러분들 막 그 노트북 키면 갑자기 그냥 바로 켜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괜히 시기. 삼성이 아니야. HDD에서 이제 SSD로 이제 넘어갔던 시기. 그러니까 이제 낸드 가격 상승 요인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재료는 네.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거고 어. 투자 자체들이 언제 쏠까? 이거 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가격은 사야 되는 거야. 그냥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에. 애매한 거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런 기업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삼성전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다니까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진짜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막 삼성전자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사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12만 주식 전자에서 초보자들이. 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2만. 싸게 그랬다가 사야지. 진짜 지금 많이 좀 고생하고 계실 텐데 지금은 이제야말로 정말로 삼성전자 당연히 사야 되는 때가 왔다. 제가 작년도에 라고? 6만 9천에 진짜 많이 추천드렸어요. 아, 그래요? 최근 들어서는 7만 4천 이하에서 줍줍 의견 드리고 있고. 알겠습니다. 싸게 사야 됩니다. 이런 기업도. 좋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는 싸게 사자, 그리고 확신의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 종목에 어떤 이유를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유들 잘 찾아가시면서 그 종목의 역사부터 또 다 우리 체크를 해드렸네요. 자, 오늘 정말 또 많은 고민들, 많은 궁금증들 함께 체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채팅창에서도 전문가님 너무너무 찐으로 멋지시다. 전문가님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어요. 라는 이야기들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꽉 채워볼 테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들 가득가득 들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저는 여기서 먼저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라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